보시면 우리가 900 회원이 900명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창원에서 있었던 그 맞습니다. 우리 함건 여기 우리 하시는데요. 거기서 좀 많은 분들을 가지고 4명 정도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회의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되는 분 한 10분 정도 초대해서 지금 회원이 한 900분 정도 되었는데, 근데 그 하여간 지지난부터 우리가 보통 한 120명 들어왔는데 이 들어오는 숫자가 조금 줄어가지고 한 80명 이렇게 됐는데 조금 독려해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들어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36강, 137강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전통에 따라서 정필수 자장께서 또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3년 전부터 코로나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슬기롭게 넘기느냐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시작했던 이 줌 회의를 통한 바다 공부가 3년째 접어들었고 오늘 136강, 137강을 하게 되는데 지식의 향유, 지식의 전달하는 방식을 생각을 해보면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그 서당을 통해서 한 스승 밑에서 많아야 뭐 10명 정도가 모여서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그런 방식으로 지식을 넓혀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식이 목말라 하는 그 학자들이 책자를 통해서 또 전수를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전수나 이 지식의 전파가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또 양도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발전된 미디어를 매개로 해서 이렇게 천여 명이 동시에 다 들어와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우리가 줌방을 통한 지식의 향유 공부하는 이 시스템은 앞으로 우리 생활의 다른 분야에서도 많은 새로운 장르를 제공해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신 거의 1000여 명에 가까운 우리 공부방 동료들은 언제든지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훌륭한 그런 매체가 되어 있고 이러한 우리 시스템이 바다 공부뿐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상당히 부러워하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고 또 키워가는 것이 또 우리 나름대로 하나의 사명이 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님이 136강에서 그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 시나리오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바다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우리는 바다에 관련된 많은 일상을 겪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바다에서 나왔는지를 잊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아주 예리한 관찰력으로 우리 일상생활을 뒤집어 보고 우리가 얼마나 바다에 관련된 그런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가를 꼭 잘 꼬집어낸 이 책이 바로 그 시나리오입니다. 오늘 윤학배 차관님께서 아주 구수하게 좋은 이야기를 전개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방손배 감독께서는 그 선박관리법의 현황과 메르카 방안에 대해서 독일의 그 예를 들어 가시면서 이야기를 하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선박관리업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보편화된 그런 직업이 아니고 상당히 특수성을 띠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고 나름대로 또 전문성이 쌓여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그 선박 관리업을 육성하고 키워나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강의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136강과 137강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바다를 접하게 되고 바로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136강 강의 들어가기 전에 함은건 교수님 계세요? 함은건 교수님? 입니다. 예, 교수님,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뭐 이틀 동안 그 창원에서 어, 그 선박 근조 조선업 또 기자재업 관련해서 큰 세미나 하셨는데 뭐 우리 회원들한테 잠깐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9월 14, 15일 진행된 그 컨퍼런스는, 원래 이제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조선 쪽에 이제 코마린이라는, 전시회 겸 그 컨퍼런스가, 지금 시작이 된 지 한 20년 정도 됐는데, 이게 이제 좀 지역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경남 조선해양 기자재 조합하고 경남도하고 이렇게 해서 6년 전부터 창원 세코라는 전시관에서 이 전시회하고 컨퍼런스를 좀 진행을 해 오다가 최근 들어서 전시회가 부산 지역하고 좀 중복성이 있어서 컨퍼런스만 지금 진행을 하고 올해가 6년 차 되었습니다. 6회차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애시당초 이제 컨퍼런스가 준비를 할 때는 좀 차별화를 위해서 LNG 분야만 집중을 해서 컨퍼런스를 준비를 했는데 어 최근 들어서 이제 수소 경제가 조금 이렇게 정부에서 많이 유도가 되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LNG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뭐 글로벌 트렌드를 쫓아서 친환경 이쪽으로 좀 더 방향을 좀 조율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조선 기자재 쪽이 중심이 돼서 일을 진행을 했는데 조선 기자재만 해가지고는 친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요즘 이제 디지털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참여도를 높이고 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2년 전부터 조선 해운 쪽을 좀 이렇게 합동으로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해운을 좀 이렇게 초빙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올해는 해운 분야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틀 동안 11개 세션을 통해서 해운 분야의 어떤 여러 가지 어, 뭐 친환경 내지는 그 디지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소개도 하고 그다음에 조선 분야에서도 이제 디지털 그다음에 친환경 쪽에 대한 대응 방안하고 또 그다음에 그게 이제 기자재 사업을 어떻게 또 연계를 해서 좀 이렇게 조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를 할 건지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컨퍼런스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한 300여 명 정도가 매일 했고 전체적으로는 한 6, 700명 정도가 다녀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도 아마 한 9월, 10월 정도 되면은 요 그 컨퍼런스가 다시 또 개최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때 되면은 우리 여기 공부방에 참석하시는 많은 분들이 좀 참석을 해 주셔서 좀 더 이렇게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올해 그 키노트 스피치를 김인원 교수님께서 해 주셨는데 그 김인원 교수님의 그 좀 결과 그 강의를 하신 그 결과가 많은 사람들이
첫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상당히 감명이 많이 깊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이 조선 쪽에서는 기술자 중심적으로 이렇게 그 컨퍼런스를 준비를 해 왔었는데 법률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융 그다음에 경영 이런 쪽을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시고 특히 또 김인원 교수님의 그 해운 분야에 대한 그 또 이렇게 경험들이 많이 반영이 된 강의를 해주셔서 참석에 그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좀 얻고 했다 하는 그런 의견들을 첫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는 김현 교수님은 자리를 못 하셨지만은 제가 한 2, 30명 정도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조금 그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동료하고 참여를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함은건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은건 교수님께서 이제 기획하고 이제 주도하시는 그 모임이시고 우리 멤버인 이상석 그 해진공 차장도 또 발표하시고 오늘 뭐 멤버로 또 새로 많이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온라인으로 이제 우리처럼 녹화된 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서 볼 수가 있나요, 앞으로? 그, 그 실제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스트리밍을 했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을 했고 대신 그 컨퍼런스를 개최하기 전에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 그거를 좀 볼 수 있도록 그 계정을 열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 기간에는 오프라인을 원칙으로 했기는 했습니다만은 온라인 참석을 하신 분들한테 그 실시간 스트리밍을 해준 거는 개막식 그 하고 그다음에 그 저기 교수님 그 키노트 스피치하고 그 토론을 했던 리더 서밋까지만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하고 그 뒤에 세션에 대해서는 어, 녹음을 했다가 나중에 참여한 사람한테 뒤에 보내주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예, 가능하면 우리가 자료를 좀 많이 얻어가지고 우리 회원들한테도 좀 예, 자, 그러면 공유가 되도록 그렇게. 예, 윤학배 차관님을 모시고 136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책을 갖고 있는데 아주 재밌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가볍게 재밌게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관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화면 공유 되셨나요? 잘 보입니다. 네, 잘 됐습니다. 아, 예,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좀 그 크게 어, 화면 슬라이드 크게요. 이게 다 크게 된 것 같은데요. 왼쪽에 이거 가지고 예,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조금 부족하더라도 제가 이 이름이 제 이름이 아니고 윤성원으로 돼 있는데 제 컴퓨터가 뭐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제 아들 컴퓨터를 써가지고 지금 저도 조금 좀 불안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상태로 좀 하겠습니다. 조금 혹시 또 세팅이 좀 잘못될까 싶어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쪽으로 가서 잘못됐네요. 제가 지금 이제 여러 군데 강의를 하는데 강의하는 제목이 저는 지금 일상에서 바다를 만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목을 제가 택한 이유는 바다를 보는 시각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뭐 김인영 교수님처럼 이 해상법 쪽에서 보시는 시각도 있을 거고 우리 정 원장님 같이 또 이 항만 물리 쪽에서 보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시각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다 굉장히 중요한 시각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바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바다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이것이 또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다를 아는데 또는 바다의 소중함을 아는데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이 아닌가.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학문적인 어떤 그런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반 국민들 또는 바다를 잘 모르는 분들이 아, 바다가 나하고는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고 바다가 나하고 일상에서 항상 숨쉬는 그런 존재이고 대상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일깨워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지난번에 책 제목이 그 이 책이 이제 호모 시피엔스였죠. 이게 바다 인류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김영 교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시나리오인데 저는 이제 시나리오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C는 바다 쪽을 바다라고 하는 의미를 집어넣어서 바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두 가지의 그 이 책 자체가 일상에서 어떤 그 이 많이 우리가 있지만 잘 깨닫지 못하고 또는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바다 이야기를 좀 하려고 이렇게 이 책을 썼고요. 또 오늘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은 바다에 대해서 뭐 저보다 다 전문가들이시고 바다에 대해서 굳이 뭐 강조를 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좀 더 편하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시나리오를 쓰고 나서 조선일보에서 그 매주 이제 그 책 신간을 소개하는 그 이 토요일 날 이렇게 신간을 소개하는 그 이 저 지면이 있는데 거기에 북카페라고 하는 그 파트에서 제 책을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 저는 또 보람도 있고 그렇게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화면에 보시는 이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보는 그 이 시각이 느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 이 베란다 이 창틀, 베란다의 틀이 보이기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라고 느끼는 분들이 아마 거의 한 95%쯤 되시죠. 그런데 혹가다 어떤 분들은 그게 보이는 게 아니고 저 황금색 틀이 보이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주 또 그 이 드문 케이스인데 어떤 분은 그게 보이는 게 아니고 저 검은색 배경에 나와 있는 벽이 보이는 분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각이 다르면 당연히 결과는 다르게 되어 있죠. 우리가 시각이 다른 거는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기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바다를 보는 것도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다양한 시각이 틀린 것은 아니죠. 결과가 다르더라도 틀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바다의 생각, 바다의 시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시각을 인정해 주면서도 서로를 포용해 주는 그런 시각들. 그게 바다의 시각이 아닌가라는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같이 이야기를 해보셨습니다. 이 그림은 많이 보셨죠? 뭐 수없이 많이 얘기를 했고 특히 저 우리 김현빈 대표께서는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 한반도는 원래대로 우리가 보는 그 그림에서 보는 그 그림에서는 우리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인데 이 그림은 삼면이 바다로 열린 우리를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도 많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을 바꿔보고 시각을 바꿔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꾸로 보는 세계 지도가 그것을 단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사는 행성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구가 아닌 수구에 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뭐 단지 바다 표면이 71% 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육지의 평균 높이는 875m 정도 됩니다. 바다의 평균 깊이는 3,800m쯤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는 행성의 육지와 바다를 다 합치면 3,000m 정도의 바다만 남죠. 그래서 우리 같은 이 바다에 대한 고민을 하고 바다에 대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지구가 아닌 수에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 그림 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다른 데서 강연을 하면 이 그림과 이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끄덕거리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상당히 우리 스스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 중요한 거는 이건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저보다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바다는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리고 중요하다는 영어 단어 important가 바다에서 항만에서 나왔다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회 말씀은 제가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기회라고 하는 영어 단어도 opportunity지 않습니까? 이게 바다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OP는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구를 향해서 배가 항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회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는 기회고 돈은 버는 기회죠. 항구를 향해서 항해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기회가 우리가 기회를 바다에서 많이 찾을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은 4차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히토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광선이라고 하는 걸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죠. 바다광선은 뭐 우리 석유도 나오고 가스도 나오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음 차례는 바로 히토류입니다. 히토류는요,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거의 육상에서 나질 않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한 번 가지고 잠깐만 뭐 이래저래 하면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죠. 일본은요, 2024년부터 일본의 동해죠. 그 태평양 쪽에 심해에서 히토류를 채굴하기로 결정을 해서 지금 준비를 착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2024년 말경이면 일본은 바다에서 히토류 채굴을 시작을 하고 그를 통해서 히토류에 대한 이 해외 의존도를 대폭 줄여나갈 것입니다. 아마 히토류 독립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클라리온 클리프턴 해역이라고 하는데 우리 남한의 10배 이상 되는 광구를 우리가 확보를 했죠. 그런데 일본보다 그렇게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은 굳이 다른 나라나 공해의 상에 광구를 확보하지 않아도 자기의 이지가 워낙 넓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해상에 CC 해역을 확보를 했죠. 전 세계 심해저에는요 1억 7천만 톤의 이 히토류가 내장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심해 노다지 뭐 그 이상 얘기를 해도 야무지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1년에 히토류는 한 20만 톤 정도 소비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한 10,000톤 정도밖에 소비가 되질 않습니다. 현재 있는 심해저에 이 채굴할 수 있는 그 양은 연 300만 톤 정도 한다 하더라도 100년 이상 되는 엄청난 그런 양이죠. 저는요 아마 일본이 24년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보다 한 2, 3년 지난 한 26년, 7년쯤이면 아마 바다광산의 히토류 4차 산업에 이 가장 없어서는 안 될 반도체에 없어서는 안 될 히토류가 바다광산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히토류 독립은 바다에서 가능하고 우리의 미래 산업은 바다가 책임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해양수산 분야가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무역에 관련되는 뭐 해양수산도 있고 먹거리와 관련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 우리 경제와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아마 바닷속의 히토류를 가지고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또 크게 아마 잘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새로운 해양 파트의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당연히 바다 국가죠. 삼면이 바다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섬의 기준은 뭔가요? 섬의 기준은요? 여러분 호주는 섬인가요? 아닌가요? 그 섬의 기준은 섬과 대륙의 기준은 지리학적으로는 뭐 지질학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통상적으로는
그린란드가 기준입니다. 그린란드는 섬 중에 가장 큰 섬입니다. 이게 그린란드보다 더 큰 호주는 가장 작은 대륙이 되는 것이죠. 그린란드만 해도 뭐 우리 한반도의 10배 이상 되는 엄청난 규모이죠. 하지만 여튼 그린란드가 가장 큰 섬이기 때문에 그린란드까지가 섬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인도네시아가 섬나라 중에서 제일 큰 나라입니다. 그다음 마다가스카르, 뭐 PNG, 뭐 일본, 필리핀 이런 순서가 돼 있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뭐 이런 섬과 관련되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섬나라라고 전부 이 해양국가인가? 전 세계 섬나라가 한 50개국 정도 돼요. 그런데 이 나라가 전부 해양국가인가? 저는 마다가스카르가 저는 해양국가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이 섬나라는 해양국가가 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그 국민이 또 나라의 전략이 바다 중심으로 되어 있는지, 해양이 얼마나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국민들이 바다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섬나라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는 섬나라는 꼭 해양국가는 아니다. 무늬만 해양국가가 굉장히 많이 있다. 거꾸로 내륙국가임에도 바다 없는 내륙국가임에도 해양국가인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볼리비아나 몽골이나 스위스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한번 다시 돌아보면 우리는 산민이 바다인 이 한반도이지만 북한이 있기 때문에 뭐 거의 섬나라랑 마찬가지죠. 우리는 과연 정말 해양국가인가? 라는 생각을 또는 우리는 해양국가 중에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섬나라 50국에서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유사하게 말씀드렸는데 일본과 우리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 바다에 대한 인식은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지난번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전국 방방곡곡에 계시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본은 같은 말을 전국 진진폭포에 계시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방곡곡은 구석구석 골짜기입니다. 진진폭포는 나루토 바닷가 바닷가죠. 기본적으로 우리와 일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공직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복지부동하는 XX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표현과 일본은 똑같은 비판하는 말로 넙치 관료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지부동은 땅바닥에 바싹 엎드려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요, 넙치는 바다 바닥에 엎드려 있습니다. 우리하고 참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 시각을 말씀드렸는데요. 시인 고은이 이런 시를 하나 썼죠.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이라고 한 줄짜리 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등산을 해서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정말 이 길이 내가 올라갔던 길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바다 시각에서 우리가 어떤 사안을 보거나 육지를 보거나 하면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놓쳤던, 보지 못했던 새로운 그 꽃들이 수많게 엄청나게 많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꽃을 보느냐 못 보느냐는 우리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영국하고 스위스에서 2번 근무를 6년 반 동안 근무를 하면서 바이킹과 관련되는 것도 조금 뭐 자료를 좀 공부를 했었는데요. 제가 제 책을 쓰면서 외구에 대한 것도 조금 고민이 좀 됐습니다. 바이킹은 신대륙을 콜럼버스보다 500년 먼저 발견했죠. 그래서 1000년경에 발견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서양에 바이킹이 있었다 그러면 저는 조금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외구가 동양에서도 굉장히 나름의 의미를 가진 그런 집단이 아니었나 이렇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반도를 남에서 북쪽까지 한반도 끝에서 끝을 이렇게 보면 몇 킬로인지 아세요? 1200km쯤 됩니다. 1200km. 그런데 이 일본은 저 북에서 저 남쪽 밑에 대만 옆에까지 가는 그 거리가
5,000km입니다. 5,000km. 우리보다 5배 가까이 되죠. 바이킹이 활동했던 이 거리가 바로 5,000km입니다. 굉장히 활동 영역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저는 외구를 보는 우리가 이 시각을 저는 바다에서 보면 이렇게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구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짜 나쁜 XX들. 얼마나 저 폐악질을 많이 했나. 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가는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조금 바다와 관련된 시각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다른 시각을 갖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저 당시에 외구가 저렇게 동북아시아라고 하는 거의 그 당시에 세계로 보면 전 세계였다고 볼 수 있는데 저 해역을 다 휘젓고 다닐 때 우리는 연안항해를 왜 했어야만 할까요? 외구가 저렇게 저 난리를 치고 다닐 수 있을 만큼 튼튼한 배를 어떻게 지었을까요? 얼마나 뛰어난 조선 기술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뛰어난 항해술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뛰어난 강의 전문 인력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왜 그런 인력이 없었을까요?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일본을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말로 죽창가 얘기하면서 말로 이기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일본을 이기는 거는 우리가 일본보다 우리 각 분야에서 더 잘하고 더 잘 살고 뛰어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일본을 모방하든 뒤따라하든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외구를 보는 시각도 우리가 그런 쪽에서 조금 바꿔보면 우리가 일본을 넘어서는 그런 조그만 단초를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놀이시설에서는 바이킹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외구는 뭐 아주 전혀 이 이야기를 입에 담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는 시각을 우리가 조금 외구에 대한 평가는 별개로 하면서 우리가 그런 쪽의 시각도 한번 가져보는 게 우리가 실제로 넘어서는 이기는 그런 방법의 시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이킹과 외구의 5,000km는 우리에게 조금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러일 전쟁이 1904년에서 5년간에 벌어지죠. 한반도와 이 극동의 중국을 포함한 극동의 운명을 건 일전이었습니다. 당시에 러시아는 거의 유럽 최강국 중에 하나였고요. 그 중에 최고 강력한 함대가 발틱 함대였죠. 발틱 함대. 여기에 실은 강국으로 떠오르던 일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도전장을 낸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일본이 이겼죠. 일본이 왜 이겼나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게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영일 동맹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당시에 일본이 준비했던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까만색 배아리약 정로안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대항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물입니다. 물. 신선한 물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큰 문제였죠. 뭐 일본도 마찬가지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였고 수병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맥주도 먹고 와인도 먹고 했지만 여하튼 이 고질병이었죠. 선상에 있는 수병들의 고질병이 배알이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일본은요. 그 당시에 고민고민해서 새로운 특효약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지금 먹는 그 까만색 동글동글한 그 약입니다. 바로 그게 정로환인데요. 그런데 한자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요. 왼쪽에 있는 정로환 보시면 이 정자가 좀 다르죠. 그죠? 정복할 정자 아니에요. 정복할 정자.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정로환은 이 바를 정자 정로환. 밑에 정로환의 로자는 이거는 러시아를 얘기하는 로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은요. 이 배아리약을 발명을 해가지고 선상에서 배아리를 아주 고질병으로 앓고 있던 수병들한테 주면서 이름을 러시아를 정복하자라고 하는 정로환으로 이름 붙여서 먹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효과를 나타냈죠. 수병들의 이 고질병이 거의 다 완치가 돼서 엄청나게 사기가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러시아를 일본이 이긴 데는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정로환은 일본이 러일 전쟁을 준비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던지, 얼마나 철저하게 온 국민들이 준비했던지를 알려주는 상징적인 어떤 그런 준비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지금은 일본도 저 정부가 정자 정론을 안 쓰고 오른쪽에 있는 올바를 정자 정론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이 런던에서 얘기할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정교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늘 뭐 이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CEO이실 겁니다. 또는 어느 이 기관이나 단체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이제 기관장이시거나 이런 분들이시죠. 이런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특히 이제 민간 파트는 더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리스크 어널리시스 앤 매니지먼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리스크를 잘 분석하고 관리하는 게 가장 CEO의 큰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왜 리스크는 그렇게 분석되고 관리를 하면서 비슷한 그 이 문제가 있는 데인저는 위험은 왜 그렇게 안 하나요? 위험은 피해야죠, 피해. 리스크는요, 바로 바다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스크의 원래 말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바다를 항해한다는 아랍어에서 나왔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겠으니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잘못하면 목숨을 내놔야죠. 뭐 배가 침몰될 수도 있는 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준비만 잘하면요. 정말 물방고기반으로 완전 한몫을 잡을 수 있었죠. 그리고 항로도 아주 제일 최단 거리 항로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 돈도 많이 벌 수 있었죠. 그래서 준비만 잘하면요. 굉장히 큰 반대급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그렇습니다. 리스크는요,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혹시 리스크 직원들한테 이야기하시거나 떠올리실 때 바다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리스크는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에버리지 많이 하시죠? 평균 뭐 이런 뜻이죠. 우리 수학은요. 뭐 경제, 금융, 뭐 또 운동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아주 우리 일상생활 속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에버리지가요, 여러분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수학적으로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요, 18세기 뭐 중후반 넘어서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랍어 아와리아라고 하는 데에서 나왔는데요. 아랍어 아와리아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선박 항해전에서 일하는 화물이나 선박이 어차피 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그런 손해를 선조와하주가 서로 공유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런 표현을 이제 이 남아있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저 해상 손해 사정사를 우리가 마리타임 에버리지 어드저스터라고 쓰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온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버리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실 때 이거 에버리지가 바다에서 나왔대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무역협회 CEO 250명 상대로 해서 코엑스에 있는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그 이 CEO들 250명 강연을 했는데요. 그때 그 구자열 이 무역협회 회장이 해운과 무역은 한 몸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99% 해운을 통해서 무역이 이루어지죠. 그렇게 이야기하시길래 제가 웃으면서 아이고 저 99%가 아닌 99.7%입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무역이라고 하는 여러분 무역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트레이드 하니까 트레이드는 바로 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해운과 무역은 당연히 한 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유럽의 이 상권은요, 지중해 상권과 발티케를 그 이 매개로 한 그런 북유럽 상권이었습니다. 북유럽 상권의 북유럽 상권은 바로 한자 동맹이 휘젓고 있었죠. 바로 트레이드라고 하는 이 무역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한자 동맹에서 쓰던 오래된 독일어에서 나왔습니다. 선박의 경로나 항로를 의미하는 중세 독일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무역과 해운은 한 몸이죠. 한 몸이 아니고 같은 뿌리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무역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 근대에 들어서서 16세기 중후반이나 돼서 무역이라고 하는 의미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해운과 무역은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융이나 보험은 이 미스터 로이드라고 하는 그 에드워드 로이드라고 하는 커피하우스 주인한테 신세를 엄청나게 지고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680년경에 런던 항만에서 로이즈 커피하우스라고 하는 그런 커피 이 하우스를 운영했던 그 에드워드 로이드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브랜드 로이즈의 이 시초죠, 시초. 커피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험사를 보면 우리 뭐 특정 보험사를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현대해상 현대해상 화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 회사는 해상보험이 자기 주력 상품도 아닌데 해상화재 해상보험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선박 저 보험회사 이름으로. 그것은 바로 에드워드 로이드가 커피하우스에서 해상보험으로부터 보험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지난번에 살짝 드렸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두 번째 보험은 바로 화재보험이었죠. 런던 대화재로부터 화재보험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생명보험, 지금은 뭐 수없이 많은 보험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보험사들의 보험이라고 하는 재보험을 보험사들이 다 들죠. 우리 뭐 공제조합도 들고 뭐 보험사들도 다 재보험을 듭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타이타닉 사고가 1912년도 나기 전까지는 재보험이라고 하는 건 없었습니다. 당시에 타이타닉 그 회사도 보험사 여러 군데에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이즈 보험이었습니다. 로이즈 보험은요, 당시에 타이타닉 사고가 난 이후에 보험 그 청구를 받고 30일 이내에 1조 수천억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불을 다 완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전에는 로이즈 보험도 굉장히 아주 이 신뢰성 있는 보험사였지만 그 타이타닉 보험을 지급하면서 로이즈 보험이 다른 보험사는 못 믿어도 로이즈 보험을 믿을 만한 보험사구나 하는 그런 신뢰가 탄생된 것이었죠. 그리고 당시에 로이즈 보험은요, 이 타이타닉 보험을 계기로 해서 이 보험이 단일 보험사로다는 문제가 있구나 해서 재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재보험은요, 바로 타이타닉 사고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은 보험은 완벽하게 런던 항만, 그 다음에 타이타닉, 바로 바다에서 나온 것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이야기할 때 바다를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뭐 해외 출장 많이 다니시죠? 아침에 호텔에서 이 브렉퍼스트 더 컨티넨탈 또는 아메리칸 브렉퍼스트 드시면은 샐러드 드시고 소시지 드시고 소스도 이렇게 쳐서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비슷한 게 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월급을 샐러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샐러리는 이 쌀이라고 하는 소금에서 나왔다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샐러드는 바로 야채에다가 소금을 뿌려서 먹는 겁니다. 쳐서 먹는 겁니다. 소시지는요. 돼지고기 넣은 이 저기에다가 소금을 뿌려서 먹는, 양념을 해서 먹는 겁니다. 소스는요. 뭔가요? 소금을 뿌려서 먹는 거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라틴어 살시쿠스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금을 뿌리다라는 뜻입니다. 몽땅 다 샐러드, 소시지, 살라미, 살사 소스가 몽땅 다 소금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해외 출장하셔서 우리 아침 드실 때, 샐러드 드실 때 소금, 바다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랑크 소세지, 비엔나 소세지, 핫도그, 닥스훈트는 다음 기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없는 것 같네요. 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인터넷은 바다에서 완전히 나왔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조금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무슨 뭘 하려고 그러면 매번 로그인 하세요. 또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나오죠. 왜 LOG 로그가 거기에 들어가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배를 만들었던 재료, 통나무에서 그 원인이 있습니다. 여기 김희영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백그라운드가 우리 이 항해와 또는 바다죠. 그런 분들은 배에서 쓰는 항해일지가 로고북인 거 다 아실 겁니다. 업무일지가 로고북이죠. 바로 로고인은
배에서 쓰는 항해일지 로고북을 쓰러 들어가는 것이고 로그아웃은 덮고 나오는 거죠. 우리는 동영상을 내려받는다고 합니다. 다운로드죠, 다운로드. 다운로드는요, 배에서 항구로 물건을 하역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동영상 업로드는요, 업로드는 뭡니까? 배에 물건을 항구에서 실는 것이죠. 우리는 요새 뭐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들이 많이 있죠. 뭐 좀 찾으려면 포털 사이트 들어가야죠. 포털 사이트는 바로 관문 항구이죠. 우리는 인터넷의 바다를, 정보의 바다를 항해한다고 합니다. 정보의 바다를 서핑한다고 하죠. 왜 이렇게 인터넷은 바다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1970년대 초에 인터넷을 만들던 개발자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생각해낸 것은 망망대해를 해도도 없이 항해하던 대항해가들을 생각했습니다. 인터넷은 바로 바다였습니다. 배는 바로 우리가 쓰는 컴퓨터였죠.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가 이 인터넷을 쓰는 우리들은 바로 선장이고 항해가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터넷은 바다이고 컴퓨터는 바로 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뭐 잘 기억이 안 나시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나오기 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나오기 전에 1990년대 말까지 브라우저의 대세는 넷스케이프였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웬만한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 로고가 이 초록색 로고 있지 않습니까? 넷스케이프라고 되어 있고 내비게이터 1, 2,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내비게이터였습니다. 저 로고는요. 보시면 배를 운전하는 저게 운전대 아닙니까? 조타기 아닙니까? 조타기. 이 로고는 넷스케이프의 로고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완전히 바다에서 나왔어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쓰실 때 바다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시명이나 국가명 중에서 바다에서 참 유래한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많이 쓰고 있죠. 뭐 굉장히 제일 많이 이제 우리가 익숙한 나라가 포르투갈이죠. 포르투갈은 포르투갈레라고 하는 따뜻한 항구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나왔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이거는 뭐 리치 포트라고 하는 이제 이 스페인 말이죠. 그대로 그냥 쓴 거죠. 여러분 호주 옆에 있는 뉴질랜드는 이건 어디서 나왔나요? 뉴질랜드는 이것도 바다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뉴질랜드를 혹시 뭐 이 쿡 선장이 발견했다고 그렇게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덜란드 사람 타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뉴질랜드를 발견했죠. 여러분 뭐 호주 밑에 있는 그 섬 보면 타즈마니아라고 하는 섬도 있고 타즈만 스트레이트도 있고 타즈만 대학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타즈만을 기억하는 건데요. 바로 뉴질랜드라고 하는 나라 이름은 네덜란드 타즈만의 고향 네덜란드의 남쪽에 있는 바다와 면해져 있는 메리판 땅 바로 새로운 바다의 땅이란 뜻입니다. 노바 질란디아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을 그대로 따온 것이 바로 뉴질랜드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살짝 해서 그렇게 뉴질랜드를 만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뉴질랜드는 네덜란드의 새로운 바다의 땅 노바 질란디아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중동의 바레인은요. 2개의 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섬나라죠. 아주 기가 막혀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요. 네시아라고 하는 것은 다도해를 의미합니다. 다도해.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도를 지나고 보니 유럽에서는 뭐 인도 외에 뭐 없었죠. 동양은. 인도하고 중국밖에 없었죠. 인도로 지나고 보니 엄청나게 많은 섬 지역이 있더라. 인도네시아. 또 한 가지는요. 인도는 향신료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인도네시아가 또 다른 향신료의 고향이었습니다. 인도를 닮은 다도해 지역, 인도를 닮은 향신료의 고향 인도네시아. 2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 옆에 있는 아일랜드는 섬이란 뜻인가요? 아일랜드는 말 자체는 섬이란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일랜드는요. 섬과 조금 다르게 스펠링이 IRE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일랜드 사람들은 아일랜드를 자기들은 에일의 공화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에일의. 아일랜드는 켈틱 말로 에이레라고 하는 여신을 얘기하는 에이레를 영어로 표현한 게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는 섬나라이지만
섬 아일랜드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에일의 공화국에서 나온 국가입니다. 여신의 국가란 뜻이죠. 여러분, 조금 다른 또 시각을 보면 바다에서 난 도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펜하겐, 덴마크의 수도는요, 그냥 상항이란 뜻입니다. 코펜은 상업이고요. 하겐은 항구입니다. 엔토프, 벨기에, 엔토프는 그냥 항구라는 뜻입니다. 더 포트라는 뜻입니다. 스페인의 두 번째 도시는 포르투죠. 이것도 그냥 항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와이의 수도는 호놀룰루죠. 호놀룰루. 하와이라는 뜻은 원주민 말로 고향이라는 뜻인데요. 호놀룰루는요, 바로 조용한 항구란 뜻입니다. 호노가 항구고요. 룰루가 조용한, 고요한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호놀룰루는 조용한 항구는 아니죠. 엄청나게 바쁜 항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의 1, 2 도시가 로테르담, 암스테르담이죠. 저 담이란 뜻은 영어도 뭐 비슷한데요. 방주제 뚝이란 뜻입니다. 그죠? 로테르담에 있는 방주제 뚝으로 만든 지역이란 그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이야기들이지만 그냥 지나치는 그런 이야기 속에 바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모를 하면, 특히 반미 데모를 하면 양키 고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양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양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양키는 카리브에서 아주 악명을 떨쳤던 해적선 선장의 이름이 양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식민지 미국 사람들을 비하하는 의미로 그렇게 썼다가 남북전쟁 때는요, 남군들이 북군을 비하하는 의미로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요, 원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뉴욕은 뉴 암스테르담이었잖아요. 그런데 1652년부터 84년까지 세 차례 영란전쟁에서 졌죠. 네덜란드가. 그러면서 이제 북미를 딱 뺏겨버렸죠. 그 핵심이 뉴 암스테르담, 바로 뉴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뉴 암스테르담에 살던 네덜란드 사람들의 그 아주 가장 흔한 이름이 얀하고 키스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그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으로 양키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이름이 양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하튼 바다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양키입니다. 저는 양키는 해적선의 선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키 고음 외칠 때가 아니고 이제는 해적선의 선장 양키를 바다로 돌려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키 고씨라고 생각합니다. 8시 54분 돼서 제가 한 10분 정도 더 쓰면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이제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공직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강연을 하면서 우리 해양 쪽에 있는 분들한테는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것을 해결해야 될 실마리가 잘 안 풀릴 때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뱃사람, 바닷사람들을 마도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도로스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영어 아니죠. 일본말도 아닙니다. 이 나가사키의 네덜란드 선원들이 봤을 때 일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두 가지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네덜란드 말로 선원들은 마투르스였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일본 사람들이 마도로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소리 하나가 있고요. 그 당시에 네덜란드 선원들은 전부 장미 이 나무의 뿌리로 만든 빨뿌리 이 담배를 다 피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사람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저 빨뿌리 담배를 물어본 줄 알고 바로 저 마투루스야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마투루스는 바로 장미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 두 가지에서 바로 마도로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하튼 간에 마도로스는 영어도 아니고 일본말도 아니고 네덜란드 말이 변형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우리 해양대 또는 해양 관련된 학교 나온 친구들한테 노트가 바다의 속도 노트가 어디서 나왔어? 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상당히 안타깝게도 아우 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노트는 바로 매듭에서 나왔죠. KNOT는 바로 매듭이었습니다. 매듭과 매듭을 1.852 메타를 이 매듭을 쳐서 배를 출항을 해서 첫 번째 매듭에서 다음 매듭까지를 갈 때 그 속도를 잰 것이 바로 노트입니다. 바로 매듭과 매듭에서 우리가 바다의 속도를 재는 KNOT가 나왔습니다. 노트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미터를 많이 쓰죠. 미터는 지난번 강연 때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 프랑스의 이 혁명에서 나온 말입니다. 미터를 북극에서부터 파리를 경유해서 이 적도까지 가는 길이의 1000만분의 1을 1m로 정했죠. 과학자들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프랑스 과학자들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영국이 자신이 세계의 기준이기 때문에 프랑스가 정한 미터를 기준으로 안 받아들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국은 미국은 지금도 야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터는 어디서 나왔나요? 바로 미터는요. 라틴어에 측정한다, 측량한다는 메트룸을 그대로 번역해서 미터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M은 거기에서 나왔죠. 여러분 우리는 무게의 가장 기본이 또 톤 아닙니까? 톤. 여기 와서 보여줄래? 예, 톤이죠. 톤인데 바로 톤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 항해 파트와 바다에 많은 이 우리한테 유산을 남겨준 네덜란드의 이 선박에서 물과 와인을 보관하던 나무통 바로 툰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미터와 톤은 바로 이 측량과 나무통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영국의 세계화 앙글로바나이제이션은 이부터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영국은 해군력과 이 해저 케이블로 세계를 지배를 했습니다. 1873년도 우리는 이 세도 정치 속에서 난리를 치고 죽이니 살리니 할 때 영국은 이미 전용 케이블 부설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00년대에 전 세계 90%의 케이블은 영국이 깔았습니다. 정보를 독점을 했던 영국의 대영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전 세계 해군의 50%가 영국 해군이었죠. 전 세계의 90%의 케이블선이 바로 영국 케이블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저는 영국이 대영제국을 만든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인들은 참 바다 사랑이 굉장히 남다릅니다. 참 부럽습니다. 저는 영국 왕실의 이렇게 흐름을 보면서 재미난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영국 왕실에는 군 미필은 없습니다. 다 군대를 갑니다. 그런데 어디를 갑니까? 해군을 갑니다. 해군을 가죠. 영국 여왕의 돌아간 여왕의 할아버지, 아버지, 남편, 아들 몽땅 다 해군을 갔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처칠 수상도 해군을 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육해공군. 그래도 공군보다 해군을 먼저 불러주는 것도 참 고맙긴 고맙습니다. 육해공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군을 얘기할 때. 근데 영국은요. 해공육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하고는 바다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우리 애가 학교에서 팜플렛을 가지고 왔는데요. 팜플렛 이름이 Fish and Kids였습니다. Fish and Kids. 영국을 대표하는 요리사 셰프가 있는데요. 제이미 올리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든 램지라고 하는 요 사람보다 한 15년, 한 10몇 년쯤 나이가 더 먹은 사람하고 이렇게 쌍벽을 이루는 사람인데 고든 램지는 우리나라한테도 굉장히 많이 유명한 그런 셰프입니다. 근데 이 제이미 올리버는 이 사람이 당시에 30살 정도 30대 초반의 사람으로 학교 급식 개선 운동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영국 최고의 훈장도 받고 그랬죠. 당시에 제가 영국에 있었던 때가 2003년, 2006년인데 당시에는 영국도 학교 급식은 인스턴트 급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급식이 아니고 조리가 아니고 요리한 음식으로 먹이자 하는 이 캠페인을 펼쳤는데 그게 바로 제이미 올리버였고 그 캠페인 이름이 Fish and Kids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애들한테 요리한 생선 요리를 주는 겁니다. 생선 요리를 직접 학교에서 이 제이미 올리버가 가서 조리사들과 같이 요리를 해주면서 뭐를 교육을 시키냐면요.
바다의 중요성. 바다에서 생선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해양 환경의 중요성.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학생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뭔지 라는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저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바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야 될지 영국이 보여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국이 해양 대국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이 피쉬앤키즈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영국이 뭐 자랑하는 이 요리는 피쉬앤칩스라고 하는 그 피쉬앤칩스 그 저 생선 그 대구 이렇게 신설 생선 튀겨가지고 먹는 그 피쉬앤칩스인데 거기에서 나온 캠페인이죠. 근데 얼마나 기가 막힌 이 장면이고 또 이 어떻게 보면 저는 지난번에 제가 국회에서 열렸던 그 세미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다의 해양과 수산과 해양 환경을 종합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또 미래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바다를 교육시킬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종합 어떻게 보면 문구와 같은 그런 그 이 캠페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앞으로 어린 학생들한테 또는 자라는 세대한테 해양 교육을 시킬 때 이러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피쉬앤키즈고 제이미 올리버였습니다. 제이미 올리버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급식 업체와 많은 이 식품 업체로부터 이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을 이겨낸 제이미 올리버의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자체와 뭐 여러 군데 이제 많이 강의를 다녀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시각의 변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서산시청에 강의를 갔는데 서산시청의 슬로건은 바로 해 뜨는 서산이었습니다. 우리는 서산의 해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그런데요. 서산시는 역발상을 해서 해 뜨는 서산으로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서산은 해가 지는 그런 이 낙후한 그런 서산이 아니고 막 이 생동하는 서산, 해 뜨는 서산, 미래의 서산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 중에서 지자체 시군 중에서 물고기를 가지고 있는 시조 시목처럼 시의 물고기나 군의 물고기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제일 첫 번째는 어딘지 아세요? 부산시입니다. 부산시는 고등어가 시어입니다. 시의 물고기입니다. 두 번째는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경주시입니다. 경주시의 물고기는 참가자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주시 생각하면 우리 이 수학여행 가던 내륙의 첨성대와 경주 불국사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경주시가요 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발상의 전환 아닙니까? 물론 경주는 동해안 쪽에 바다 45km를 가지고 있죠. 경주가 정체된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동해안의 해안을 집중 육성하고 그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에 경주에서는 이러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바다에서 보는 문무대왕이라고 하는 그런 세미나가 열렸는데 제가 그 이 기조연설을 거기에서 했습니다. 문무대왕을 경주시는 새롭게 보고 있습니다. 바다를 통해서 삼국을 통일했고 바다에 잠든 문무대왕을 통해서 경주시가 새로운 그런 활력을 찾으려고 하는데 저는 그거의 한 모습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경주시의 물고기 시의 물고기 시어 참 가자미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바꿔보면 참 굉장히 새로운 모습 못 보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해안의 그 위쪽에 보면요 어달항이라고 있습니다. 어달항. 여기 보면 여러분 뭐 TTP 많이 보시죠? 바닷가에 뭐 하면 뭐 숱하게 많이 뭐 몇백 개, 뭐 몇천 개도 보이는 그런 칙칙한 그런 색깔의 그런 TTP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어느 누가 한 10개 정도 되는 TTP에 저렇게 아주 이 컬러풀한 색깔을 촥 입혔습니다. 저 500개도 넘는 저 TTP 중에 10개의 이 색깔 있는 TTP는 몽땅 모든 TTP의 운명과 저는
시각과 인상을 바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렇게 보면은 우리가 보던 TTP는 아이고 저거 참 꼴불견이다 또는 보기 참 시원찮다라고 하는 그런 그 TTP에서 뭐 예술 작품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바다를 아는 우리가 또는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바다에 대한 시각이 바뀌면 우리가 저 색깔을 입힌 TTP처럼 바뀐다면 나머지 1%가 바뀌면 나머지 99%와 999%는 100%다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10개밖에 되지 않는 컬러풀한 그런 TTP가 나머지 모든 TTP의 모습을 또는 인상을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 바다는 96.5%가 똑같은 민물 아닙니까? 3.5%의 소금이 바닷물과 민물을 바꿔놨지 않습니까? 소금은 3.5%밖에 되지 않지만 나머지 96.5%는 다 바꿨지 않습니까? 저는 그 역할이 바로 이 TTP의 역할, 색깔 있는 TTP의 역할이고 바로 그게 우리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들의 바다에 대한 생각, 바다에 대한 그런 그 이 중요성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을 일반 국민들이 점점 이렇게 가지고 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주 이 좋은 글귀로 삼는 게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입니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죠. 비가 뭐 온다고 바다가 어디 뭐 그냥 갑니까? 그대로 있죠. 의연하죠. 저는 참 너무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양에는 비슷한 말이 있죠. 해불량수입니다. 아주 뭐 다 아시는 말이죠. 바다는 물을 가리지 않습니까? 가리지 않는다입니다. 세상에 가장 낮은 곳이고 포용과 화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제 책을 써서 남한테 드릴 때 이 두 가지 얘기를 가능한 같이 써서 드립니다. 바다는 물을 가리지 않고 비에 젖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사인해서 드립니다. 저는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다와 같은 그런 자세와 스탠스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바다처럼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어 언더스탠드는요, 뭐 이거 이해한다, 이해가 된다, 이렇게 다 아시죠? 뭐 다 이거는 뭐 쉬운 말이니까요. 근데 어떻게 썼습니까? 위에 썼습니까? 언더스탠드 하지 않습니까? 아래에 썼지 않습니까?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서 있는 존재가 바로 바다입니다. 저는 언더스탠드는요, 아주 바다를 닮은 그런 스탠스라고 생각합니다. 바다처럼 낮은 곳에 서면요, 겸손해지면 다른 사람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남들보다 아래에서 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참 힘들죠. 뭐 어려움이 많죠. 우리가 내색은 안 해도 겉으로 이야기는 안 해도 다 마음속으로 또 집안에 어려움이 다 한두 가지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요, 전 바다를 닮은 이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위드스탠드는요, 해석은 견뎌내다, 뭐 이겨내다 이렇게 다 우리가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섰습니까? 위드스탠드잖아요. 함께 섰지 않습니까? 함께 섰지 않습니까? 바다는요, 비가 온다고 폭풍이 분다고 어디 갑니까?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면 다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돌려줍니다. 다시 평안을 줍니다. 저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가족이나 직장에서 저는 우리가 바다를 닮은 언더스탠드와 위드스탠드를 견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처럼, 여러분처럼 우리는 바다 식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바다를 매개로 해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 같은 바다 식구부터 이렇게 언더스탠드하고 미드스탠드와 같은 바다를 닮은 그런 스탠스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다는 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이것을 제일 크게 강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도 뭐 혹시 또 처음 듣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 싶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정말 이렇게 제가 책을 이제 2번 써보면서 우리가 이 만나는
바다는 무한하다. 특히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바다는 정말 정말 무한하구나.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24시간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 바다는 우리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린 그래서 바다 인류 호모 시피엔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바다는요, 저 멀리 있는 어쩌다가 만나는 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저 멀리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삶과 일상 속에 항상 우리와 숨쉬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다 문제는 나의 문제고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이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찌 보면 조금은 뭐 좀 다른 시각이지만 바다에 대한 그런 중요성과 바다에 대한 고민을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응? 이 일반 분들이 조금 더 그래도 그런 면에서는 고민을 해 보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위안 겸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빨리 잘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시각을 우리가 갖는 것도 또 뭐 우리가 또 나름대로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다는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시간 딱 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차관님, 아유, 차관님 정말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예, 차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참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좀 저 지정 토론으로 그 김연빈 대표님 제가 모셨는데 한번 김연빈 대표님 좀 토론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 김현빈입니다. 오늘 그 윤학배 안녕하세요. 차관님, 예. 안녕하세요. 윤학배 예. 차관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이게 그 차관님 강의 서두에 이제 거꾸로 본 세계 지도를 보이면서 우리는 그 시각에 차가 있는데 그것을 다 이제 다양한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그 바다로 열린 나라를 또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그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일본의 히토류가 2023년도에 채굴이 되고 우리나라는 그보다 한 3, 4년 늦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해양 국가인가 또 바이킹과 외구를 비교하고 외구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와닿는 게 이제 PC 앤드 키즈,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해양 교육. 그래서 그런 게 제가 하고 있는 이제 바다 수영과도 관련이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우리 경주시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경주시에서는 그 문무대왕 해양 대상이라는 걸 제정해서 굉장히 그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무대왕을 기리기 위해서 경주시 양북면이라는 면의 이름을 문무대왕 면으로 고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경주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내륙 지방으로 바다하고는 관련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렇게 해서 바다와 굉장히 많은 인연을 갖고 있고 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중에 이제 배아리약 경로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이제 경로환에 얽힌 얘기가 일본의 치밀함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은 것이다고 이제 강조를 해 주셨어요. 그래도 우리도 모든 업무를 처리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치밀하게 준비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섬은 육지의 끝이다. 그리고 또 그 책 속에서 한일 해저 터널, 한중 해저 터널, 그리고 이제 제주 해저 터널 그 얘기가 이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뭐 경제적으로나 뭐 이제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이제 우리가 많이 그 논의가 되는데 이제 정치적인 영역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섬으로 남겨둘 것인가 육지의 끝으로 둘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한테 좀 과제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책 속에서 제가 본 건데 이제 다음 그 137강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게 그 베네치아의 곤돌라를 운항하는 선원들은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소양강의 뱃사공은 뭐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연안에서 배를 운항하는 선원들이나 어민들을 굉장히 우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의 바다는 우리의 어민들과 선원들 그리고 바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바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국가 유지의 필수 인력으로 대우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이제 그렇게 우리 저 시나리오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이제 발표자 차관님의 저술 활동을 통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모두가 그 전문 분야를 살려서 이제 국가 사회에 이제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호모 시피엔스와 시나리오라는 두 책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일상 용어나 사회 제도가 이 바다나 항해에서 온 것이 많다고 설명을 하셨고 그 어원과 유래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굉장히 그 차관님이 이제 뛰어난 관찰력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양 사상을 알리고 바다를 친숙하게 하는 면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그 강의를 듣고 있는 분을 포함해서 우리 회원들은 모두가 해양계 종사하는 그런 전문가들입니다. 우리 모두들이 다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데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바쁘다고 하는 것을 이제 핑계로 하면서 이제 일을 잘 회피를 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제 바쁘다는 것은 이제 핑계일 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김인영 교수의 활동하시는 것만 봐도 저렇게 바쁘신 가운데서 엄청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도 지금 엄청나게 바쁩니다. 근데 또 김인영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 토론의 기회를 주시니까 또 저도 이 바쁜 와중에 이런 또 토론에 나서게 됐습니다. 물론 감사드리고요. 윤학배 그 차관님의 이제 저술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저술에 대해서 저술은 책은 자기 최고의 소개서입니다. 그리고 책을 쓰게 되면은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또 책은 전문가의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책을 쓰게 되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다 자기들의 전문 분야에서 사회 봉사를 해야 되는데 윤학배 차관님 같은 경우는 또 저술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바다 수영이라는 곳을 통해서 또 우리 나름대로 해양 사상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바다로 열린 나라란 주장을 하면서 해양 사상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그 저자의 조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 보면은 저자는 그 서울은 항구다. 그리고 이제 전에 공무원 생활할 때도 보면은 서울 CT 그냥 CITY가 아니라 CSEATY로서 서울 CT 그리고 바다도시 CT 바다 시민 시티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런 발상에 전환 그런 관심이 호모시피엔스라는 책을 발간하게 되고 또 시나리오란 책으로 출간된 것 같습니다. 이 책 속에 보면은 굉장한 그 뛰어난 도구력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뭐, 예, 그런 생략하고요. 이게 이게 책을 보면은 이제 책은 제목이 8알이라고 합니다. 근데 책 제목을 굉장히 중요한데 이 호모 시피엔스나 시나리오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그 고민하고 지으셨고 또 그 평상시에 얼마만큼 그 저자가
해양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고 있는지, 그 애정을 갖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 예,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우리 발표 내용을 모아서 이제 책으로 발간하는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4권을 발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원고 모집이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우리 발표하신 분들 좀 관심을 갖고 잘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연빈 대표님 아주 그 좀 분석적인 그런 토론이셨는데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딱 그러면 권호인 대표님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아침에 태양 돌고 괜찮으세요? 피곤하지 예, 않습니까? 예, 네, 너무 이렇게 공감이 가는 얘기를 해 주셔서 저로서는 뭐 긴 내용에 몇 가지 좀 첨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저 사관님의 우리가 알고 나면 행동을 하게 되죠. 지행합의라고 그럽니다. 대한민국이 해양국가가 아니라는 것은 저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은 앞으로 저자께서는 대한민국이 해양국가가 되게끔 하는 데에 앞장서서 그 일을 하실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각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시각에 더해서 관점을 좀 바꿨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뷰 앵글을 달리 보면은 많은 걸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우리가 해양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인식, 가치 판단, 그리고 나아가서 관점을 해양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한국한테 훨씬 더 유리하고 우리는 역적으로 고구려, 신라, 고려를 거치면서 해양이 강성할 때에 해양 국가일 때가 훨씬 더 잘 살았다라는 기록을 갖고 있는데 다만 조선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패망을 했죠. 대한민국은 지금 바다랑 굉장히 친숙한데 문제는 관점이 여전히 대륙 관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대륙을 바라보면은 한국에서 유럽 가라 그러면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데 바다를 바라보면 가깝게 느껴지죠. 그래서 바다로의 관점 전해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영국의 교육을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 바닷가 갈 수 있습니다. 저자나 저는 내륙상에 에서 성장했는데 바다를 다 보죠. 바다를 보면서도 바다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이 백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그러면은 우리 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 건가? 어떤 또 숙제가 남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잘 보면은 과학이 보입니다. 우리가 과학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육지는 과학이 그렇게 첨예하지 않은데 바다에 나가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과학입니다. 또 과학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아까 저자께서 해저 케이블을 말씀하셨는데 지구상의 해저 케이블은 인터넷 정보의 99.9%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해저 케이블이 육상 통과 구간이 있습니다. 영국과 이집트가 해저 케이블의 육상 통과 구간입니다. 바다를 잘 알면 이런 것들이 다 보입니다. 근데 바다를 모르면 이런 게 연결이 안 되죠. 우리가 쓰는 인터넷은 당연한 거고 어떻게 연원이 되는 건지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게 현실인 것 같은데 기왕지사 우리 윤학배 저자께서 해양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호반의 도시에서 태어나셔서 해양수산부 차관을 이렇게 책을 2권을 내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 길을 쭉 가셔가지고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전환이 될 때까지 매진해 주실 거를 부탁을 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아까 좀 다른 거는 괜찮고 권호인 대표님이 우리나라가 이제 해양 국가가 되려면 좀 발표자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하셨는데 거기만 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답은 다 뻔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이제 제가 강의를 이제 이거 하면서 지난번 작년에 했고 올해 했는데 제가 이제 조금 좀 고민을 뭐냐면 제가 강의하는 거는 사실은 무슨 전문적인 학식이나 무슨 지식이나 경험이나 뭐 이런 거를 강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 강의하고 조금 이렇게 결이 좀 달라서 아까 김윤빈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책으로 뭐 엮어내고 할 때 보면은 제가 조금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제 내용을 담고 하는 게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뭐 굉장히 조금 이렇게 좀 시각도 좀 달리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그런 게 이제 고민이 좀 됐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좀 차이가 나서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좀 전달을 제가 생각했던 거를 좀 전달을 하는 게 좋은가 하는 그런 고민이 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으니까 우리 김 대표님은 또 이제 출판사도 하고 계시니까 그런 고민을 잘 좀 담아서 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좀 드리고요. 그 해양 국가가 되는 거는 저는 우리가 해양을 잊은 건 아니거든요. 잠재되어 있는 그런 해양 DNA를 저는 지금 이제 다시 살리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살리는 그런 이제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가 이미 벌써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때 우리가 멸망했던 그런 상황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우리가 이 해양을 나가서 지금 중국을 능가한 역사상 중국을 처음으로 능가한 우리 50년을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게 우리가 아마 해양 국가로 나아가야 되는 당연한 당위성을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동안의 조선시대 500년을 통해서 그 이전에 1000년의 해양 DNA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 없어지고 또 감춰지고 수그러졌던 것을 지금 우리가 다시 끄집어내서 하는 게 지금 이제 뭐 한 몇십 년 지금 해온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TTP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색깔 칠해진 그런 TTP처럼 우리가 그런 거에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DNA를 이렇게 다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나하나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작게는 지금 이제 뭐 어디 다른 출판사하고 좀 전명한 출판사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이런 일상 속에 있는 바다와 관련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리즈물을 지금 같이 기획을 하려고 지금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알고 있었던 또 공직에서 생각했던 그런 것들도 여기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도 저희가 조금 더 정리도 하고 또 좋은 것들을 이렇게 골라서 어린이들한테 또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바다에 대한 그 대신 바다는 무섭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다는 재미있고 내 곁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들을 지금 작지만 아까 우리 권은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제가 역할을 좀 해볼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착착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예, 예,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더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외국에 대한 평가 새로운 시각을 말씀하셨는데 영국의 드레이크 선장에 대해서는 대영 제국의 초석을 놓은 사람이라고 대한민국이 다 네. 관점이 잘 안 들려서 지금. 바다를 또 의미가 있잖아. 잘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금 안 들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건 전체 큰 흐름은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윤 차관님께서 바다 관련되는 우리 생활에서는 용어들에 대한 의원에서 좀 친숙하게 잘 설명해 주셨고 또 좀 다른 시각을
그 우리가 가지면서 바다로 나가자 이런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좋은 예로 우리가 경주시 같은 것도 좀 좋은 예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피시앤칩스와 관련된 이야기도 참 좋은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참 좋은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